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공을 포함해 인도주의 지원에 열려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11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요청을 검토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이것은 지원이 의도된 대상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면서 북한은 코백스와 협력을 거부했고 한국의 코로나 관련 지원 제안도 거절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북한의 검토 결과 설명을 위한 접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보당국 수장이 11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에브릴 헤인슨 미국 국가정보국 D&I 국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이날 11일 도쿄에서 양자회담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 바이든 정부가 재검토 작업을 마친 대북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일에는 도쿄에서 미 한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박지원 국가정보국장이 회의 참석을 위해 1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범죄 행위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우리의 연료 공급에 미치는 영향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며 러시아 정부가 이번 해킹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이를 대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10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향한 공격의 배후로 다크사이드를 공식 지목했습니다. 다크사이드는 해킹 범죄 단체로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미 송유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군축과 안보 문제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1일 러시아가 여전히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략적 핵 안정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미국 군축 담당 대사는 별도의 논평에서 양측의 회담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드 대사는 유엔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다양한 군축 협정과 떠오르는 안보 문제에 대한 전략적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지칭한 이후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고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10일 밝혔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이날 루마니아에서 열린 부쿠레슈티 9 화상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나토는 발해에서 흑해까지 통일되고 이관성 있는 방법으로 특히 루마니아 동부 지역의 억제와 방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나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논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루마니아 남동부 지역에 연합군의 주둔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을 비롯해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대통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소용돌이 속에서 코로나만 벗어나면 좋을 것 같다는 사람들의 바람에 경종을 울리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매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승을 부렸던 독감 인플루엔자. 미국에서 지난 주의 기간 중에는 2,000건 정도의 사례만 확인됐기 때문에 독감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도 될 듯하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유행성 인플루엔자에 노출되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신체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독감 인플루엔자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역력 키울 틈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약한 어린이, 노인, 환자들의 경우 앞으로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더 심하게 앓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다음 달 6월부터 8월 사이에 남반구의 독감 주의 기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남반구의 독감 상황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북반구의 독감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팬데믹 기간 철저해진 위생관리로 독감에 대한 경계를 내려놓기가 쉬운 지금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독감 인플루엔자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독감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항모 전단입니다.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 구름 많고 흐린 날씨 속에 오전에는 평안 남북도와 자강도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평안 남도 쪽은 비가 그치지만 평안 북도와 장진, 함경 북도, 양강도 해산과 삼지연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진이 0도로 가장 낮습니다. 양강도가 1도에서 4도, 자강도는 4도에서 9도 정도 사이에서 시작되지만 평안 남북도 황해도는 11도 이상에서 그리고 해주 장진은 15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장진과 삼전이 13도까지 오르고 강원도와 평남, 황해도 24도에서 25도, 개성이 26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큰 그 건강관리에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동해상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서해는 흐립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13도에서 시작돼 낮에 24도까지 오르고 신의주는 13도에서 17도입니다. 개성 13도에서 26도, 원산은 11도에서 17도, 함흥 8도에서 18도, 청진은 7도에서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의 대규모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맞서면서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갖고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회속정들이 미군 함정을 도발하는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계 프랑스 시민이 미군의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봤다면서 고엽제를 만든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프랑스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더 격화하는 양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1일 일찍부터 가자 지구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야전사령관 거주주택 그리고 2개의 장벽 터널 등을 타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전날에도 양측이 아주 무력 충돌을 치열하게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에
10일 오후 6시까지 알-아크사 사원에 배치한 병력을 모두 철수하지 않으면 공격할 거라고 통보했는데요. 하마스는 마감 시한이 넘어가자마자 바로 몇 분 후부터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공격 규모가 상당했다고요? 네, 모두 200발 넘게 발사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상공에서 이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로 날아오는 로켓들을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물 하나는 직격탄을 맞아서 적어도 6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공격에 대응해서 전투기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까? 네, 가자지구 보건당국자는 어린이 9명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인 2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사망자 가운데 15명이 하마스 등 테러 분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요르단강 서안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예루살렘의 폭력 사태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0일에도 동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 일대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 간의 긴장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700명 넘게 다치고 이 가운데 약 500명이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이 동예루살렘은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아주 오랜 갈등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당시 요르단 땅이었던 예루살렘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팔레스타인은 이 동예루살렘을 미래 독립국의 수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루살렘 지위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을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국제 관할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7년에 이전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과는 달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처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이렇게 다시 격화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에 이슬람권 최대 축제 하나인 라마단 금식 성월이 끝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본격적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 달간의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당국이 치안 유지를 이유로 동예루살렘의 다마스커스 광장 그리고 알-아크사 사원 출입을 막으면서 갈등이 고조돼 왔던 건데요. 여기에다가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 명이 법적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데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골물대로 곪은 문제가 새삼 터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유엔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 15개국이 10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안보리 15개국은 예루살렘 사태 관련 성명 초안을 논의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공동성명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안보리 공동성명은 15개 이사국이 전원 찬성해야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과 이란 함정 간의 갈등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10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미 해군 함정에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회속정들이 가깝게 접근한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내고 미군 함정들이 이란 회속정들의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해역을 관할하고 있는 미 제5함대도 성명을 내고 해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커비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미사일 구축함 몬터레이호 등 6척의 함정이 핵 잠수함 조지아호를 호위하면서 호르무즈 해역으로 진입하고 있었는데요. 이란 회속정 13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했습니다.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의 행동이 매우 공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 회속정들이 얼마나 가깝게 접근을 했던 겁니까? 네, 처음에는 미군 함정들과 300m 거리까지 접근했는데요. 이에 미 해군 경비함 마우이가 59경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회속정들은 또다시 140m 거리까지 접근했고요. 이에 또다시 마우이호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야 이란 회속정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경고 사격이 정당한 조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동성이 제약을 받는 좁은 해협에서 이란 쾌속정의 그런 행동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자칫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같은 행동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바로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27일에도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쾌속정 3척이 미 군함 USS 파이어볼트와 불과 60m 거리까지 근접해 왔다가 USS 파이어볼트의 경고 사격에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달 초에도 또 다른 미군 함정 2척이 이란 혁명 수비대 쾌속정에 도발을 당했는데요. 당시에는 경고 사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자,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요 6개국과 이란 간의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다시 열렸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진전이 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키 대변인은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간단하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대이란 제재 해제는 이란이 합의 상태로 돌아가야만 해제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고엽제와 관련해서 프랑스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네요. 네, 프랑스의 한 지방법원이 베트남계 프랑스 여성이 고엽제로 피해를 봤다면서 고엽제를 만든 몇몇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기했던 소송을 10일 기각했습니다. 네. 소송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네, 올해 나이가 79살인 쩐또 응아 씨입니다. 응아 씨는 20대 시절에 베트남에서 기자와 활동가로 일했습니다. 예. 자, 응아 씨가 고엽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다는 거죠? 네, 고엽제 탓에 병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암, 그리고 2형 당뇨병, 인슐린 알레르기, 유전적 기형 등의 병에 걸렸다는 건데 이게 다 베트남에 있었을 때 자신이 고엽제에 노출된 탓이라는 겁니다. 또 자기 아이들도 유전적인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생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응아 씨가 어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까? 네, 미국 다우케미컬 그리고 몬산토 등 14개 회사입니다. 몬산토는 현재 독일 바이에사가 수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랑스 법원이 이 응아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미국의 전시 조처와 관련된 사안에 사법적인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또 고엽제를 만든 회사들이 주권적인 행위를 한 미국 정부가 낸 주문에 따랐다고 설명했는데요. 응아 씨는 이에 대해서 2심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소송을 당한 회사들이 있죠.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들 회사는 베트남 전쟁 당시 고엽제 사용처에 대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를 썼던 이유가 뭔가요? 네, 당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밀림을 은신처로 삼아서 미군이 작전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신처를 없애려고 미군이 공중에서 고엽제를 뿌렸는데요. 당시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를 영어로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합니다. 네. 당시 엄청나게 많은 고엽제를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1960년대 초부터 70년대 초까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략 6,800만 톤의 리터의 고엽제를 뿌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서 작전했던 군인들에게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중에 참전 군인들에게서 암이나 유전적인 기형 같은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호주, 한국 출신 참전 군인들이 소송을 내서 보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05년 미국 연방법원은 베트남인들이 고엽제를 만든 기업을 대상으로 낸 민사소송을 기각했고요. 이런 결정이 2008년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있습니까?
네, 코로나 충격에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최근 부진한 고용 지표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2살에서 15살까지 청소년들에 대한 파이자 코로나 백신 사용이 긴급 승인됐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차단시킨 위조품이 100억 건을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현황에 대해서 발언을 했네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실히 말하겠다. 우리 정부의 경제 계획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깊고 깊은 구멍에서 미국 경제가 반등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그런 분석이 나온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제 회복이 쉬울 거라고 한 적이 없다. 자,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달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걸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비농업 분야에서 새 일자리가 26만여 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100만 건에 육박할 거라는 당초 예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실업률도 감소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전달의 6.0%보다 오른 6.1%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왔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표가 어떤 달은 기대를 넘어서는 때도 있을 것이고 모자라는 때도 있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했는데요. 문제는 추세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답은 현재 분명히 그렇다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의 계획대로 이 경제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오는 숫자, 지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고용 지표가 부진한 원인은 뭐라고 합니까? 네, 정부의 실업 지원 사업이 충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굳이 일자리를 찾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각종 수당을 합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액수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계 일각과 야당인 공화당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실업 지원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이 실업 지원 사업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 주정부 실업수당 외에 연방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공화당에서는 올해 초에 연방지원금은 중단해도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행한 추가 부양책의 주요 항목들을 공화당은 반대했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해서 매주 300달러씩 연방지원금 추가 지급이 9월 초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지원 사업이 구직을 하려는 의지를 꺾는다는 게 공화당의 시각인가요? 맞습니다. 이 실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이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집에 머물도록 민주당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원 조셉무역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7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이 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케빈 브래디 의원은 부진한 고용 지표에 대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일자리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적극적인 구직을 독려했습니다. 취업 기회가 있음에도 거부한 사람은 실업 지원 혜택을 잃게 될 거다라고 이날 연설에서 강조했는데요. 실업수당 수급자 중에 누구라도 적합한 일자리를 제한받는 사람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이날 연설에서 또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동부 지역 송유관들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 사건에 러시아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언급했는데요. 현재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5,500마일, 약 8,850km 송유관을 운용하는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측이 전산 공격을 받아서 지난 7일 이후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랜섬웨어라는 것은 전산망을 공격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묶어놓고 그걸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를 말합니다. 러시아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합니까?
네, 가해자들의 랜섬웨어가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지시했다거나 정보당국자들이 연루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는데요. 그래도 러시아 측에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이 문제에 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날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랜섬웨어 공격 사건이 알려진 직후 크렘린궁 측은 모든 배후설과 연루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볼까요? 파이자에서 만든 코로나 백신을 청소년들에게 접종할 수 있게 됐다고 하죠. 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12살부터 15살까지 청소년들한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10일 FDA 공식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더 어린 연령층의 인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고 제닛 우드콕 FDA 국장 직무대행이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긴급 승인 이전까지는 그 해당 연령대 청소년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파이자 백신의 경우 16살 이상한테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였고요. 그 밖에 승인된 모더나와 존슨앤존스 백신도 18살 이상으로 연령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10대 초반 연령층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앞으로 일상생활 복귀와 팬데믹 종식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해줄 거라고 우드콕 대행은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연령층에 대한 백신의 효능이 확인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0명 이상 청소년들한테 임상시험을 한 결과 100% 효율을 확인했다고 파이자 측이 지난 3월 발표했었는데요. 특히 해당 연령층인 10대 초반의 항체 형성이 10대 후반 접종자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에 따른 부작용은 성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안심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는데요. FDA가 이번에 이 같은 사항을 모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일상 복귀가 가까워졌다고 한 이 FDA 측의 발표,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언론이 짚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 정상화 부분인데요. 이번 조치로 10대 초반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진전이 되면 중학교까지 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코로나 검사 등 관련 예산 1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또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도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겁니까? 네, 인구 대다수가 항체를 가져서 감염병을 무력화시키는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전체 인구의 70%에서 85%가량 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에 대해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갖가지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둔화하고 있는데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나 정치적 심년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인 가운데 이미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11일 오전 현재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18세 이상 인구의 5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에 나타난 현황인데요. 청소년과 미성년자까지 합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머물러서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청소년층 인구가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예, 청소년층 인구는 한 20%를 차지하는 걸로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층에서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집단 면역으로 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는데요. 본격적인 접종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의 자문기구가 이번 조치를 심사한 뒤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한 연령이 12살까지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생후 6개월 젖먹이 아기들로부터 11살까지 연령층에 대한 백신 시험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 가을쯤에 결과가 나올 걸로 주요 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측도 저연령층에 대한 임상시험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죠. 미국에선 대표적인 온라인 소매 사이트가 바로 아마존인데 이 아마존에서 적발한 위조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이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지난해 적발한 위조품 항목이 100억 건을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 측은 대부분 이 같은 위조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팔리기 전에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마존이 이렇게 위조품 규모를 집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런 발표가 나온 배경이 있겠죠? 네, 지난 몇 년 동안 아마존을 통한 위조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러자 아마존이 지난 2019년에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도입해서 위조품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위조 상품이 거래될 경우 기업의 실적과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발표한 지 약 2년 만에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위조품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까? 네, 우선 이 기계 학습 방식을 도입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항목을 판별해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브랜드 회사가 아마존에 올라온 위조품 항목을 직접 지울 수 있도록 처리했는데요. 그전에는 회사 측이 위조품을 발견하더라도 아마존 측이 처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위조 상품 적발을 위해서 7억 달러를 들였다고 했고요. 투입된 인원도 10,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마존에서 어떻게 위조품들이 거래가 되는 겁니까? 네, 아마존이 이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물건을 받아서 파는 방식이 있고요. 또 제3자 판매자, 그러니까 외부 판매자들을 위한 마켓 플랫폼, 또 판매 통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3자 판매자 방식을 통해 위조품이 주로 유통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아마존 측은 지난해 자사의 물류창고에서 200만 건이 넘는 제품을 판매 전에 적발해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아마존 전체 판매 상품 가운데 위조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0.01%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해 수치를 보면 이 위조품 판매 시도가 좀 많았거든요. 무려 100억 건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위조 상품이 많았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마존 측은 지난해 적발한 위조품 판매 시도는 전년보다 약 67%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는데요. 아마존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웹사이트를 통해 위조품을 판매하려는 시도도 함께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위조품 거래가 아마존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들에서 각종 위조 또 사기 행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빌 캐시디 의원과 민주당의 딕 더빈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데요. 인폼 소비자 법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온라인 위조 상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을 감독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제3자 판매자들에게 사전 인증을 받을 것과 이름과 주소 등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이 법안이 지난해 처음 발의가 됐었는데요.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은 없었고요. 따라서 의원들이 올해 3월에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겁니다. 네. 법안에 대한 산업계 반응도 볼까요? 네, 아마존을 비롯해서 이베이와 이씨 같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창업 의욕과 온라인 판매 시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반면에 창고형 대형 매장들은 이번 법안의 이 규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장들은 위조 상품을 취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 구축함이 타이완에서 가까운 필리핀해에서
중국군 랴오닝함 항공모함 전단 진영 한가운데까지 밀고 들어간 위성 사진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 군함이 중국 해군의 실력을 과시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항모 전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항모 전단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군 함대를 말합니다. And that's what's coming. Defense Secretary Chuck Hagel ordered the nearest aircraft carrier, the USS George Washington.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모 전단을 보유한 군대는 미국 해군입니다. 미 해군 항모 전단은 대개 항모와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보급선, 그리고 공격용 잠수함 등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항모의 주요 임무는 해상과 지상에 있는 목표물에 항공 전력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모는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그리고 헬기 등을 탑재합니다. 다음 순양함과 구축함은 항모 전단을 공중과 해상, 그리고 수중 공격으로부터 지킵니다. 또 호위함이나 공격용 잠수함은 대개 적 잠수함으로부터 함대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급선은 항모 전단에 연료나 식량 등 필요한 군수물자를 공급합니다. Susan Ford Bales, the daughter of the late U.S. President Gerald Ford, christened the 100,000-ton ship. 항모는 보통 단독으로 작전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항모가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적 공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모는 호위 함정들과 함께 전단을 이루어 움직입니다. 순양함이나 구축함 등 항모를 제외한 항모 전단 내 다른 함정들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항모를 보호하는 것이 주 임무지만 순항 미사일 등을 이용해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미국 해군은 현재 11개 항모 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1개 항모 전단이 보유한 항공 전력은 웬만한 나라의 전체 공군력에 견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미 해군 항모 전단은 미국의 군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Secretary of Defense Ash Carter visited the aircraft carrier USS John C. Stennis Friday as it sailed about 100 kilometers west. 미국 해군 외에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해군 등도 항모 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모 전단 운영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항모 전단을 보유한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 가운데 중국 항모 전단이 눈길을 끕니다. 중국 해군은 태평양에서 미 해군에 맞서기 위해 항모 전단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항모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실전 배치했고 현재 3번째 항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은 주변 나라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항모 전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20세기 초에 미국을 이끈 지도자로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보인 대통령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내 정책으로 대규모 사회 개혁을 추진했고요. 광범위한 지역에 연방 차원의 자연보호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외교 정책으로는 각종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최남단에 있는 파나마는 1903년 콜롬비아에서 독립했습니다. 미국은 파나마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파나마의 새 정부와 운하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파나마가 독립을 선언하고 15일이 지나서 두 나라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디어 파나마가 콜롬비아에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이제 미국은 파나마 운하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파나마 운하가 완공되면 뉴욕에서 출발한 배가 서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거리가 지금보다 반 이상 줄어들 거랍니다. 세계적으로 거대한 공사인 만큼 루스벨트 대통령도 부담이 크겠죠. 그래도 파나마 운하 건설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는 물론이고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나저나 파나마 운하 지대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유럽 열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걱정입니다. 유럽 열강은 둘째치고 미국 안에서도 루스벨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미국이 남의 나라 일에 관여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대통령을 믿고 지켜볼 수밖에요. 콜롬비아는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미국이 파나마에서 취한 행동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미국의 개입은 부당하다며 항의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해적이라고 불렀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서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의원들은 파나마의 프랑스 운하회사와 미국 정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비판적인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운하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은 운하지대를 얻었으니 의회에서 마음껏 떠들도록 내버려 두겠다면서 의회에서 떠들고 있는 동안 운하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완성하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1914년 8월 첫 배가 이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은 콜롬비아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이 파나마 독립에 개입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요. 미국이 콜롬비아에 2,5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협정이 서명될 때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전히 상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요. 이 조약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 미국은 콜롬비아와 새로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새 조약은 미국이 콜롬비아에 2,500만 달러를 지급하지만 미국이 파나마 독립에 개입한 것에 대한 유감 성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원은 이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독립에 개입한 일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에게 부정적이고 쓰라린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이 자기 나라 일도 간섭하려 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질서와 의무를 다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유럽 은행들에게서 빌린 차관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럽 은행들의 돈을 갚지 못하면 유럽 국가들이 남미의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는 구실을 만들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책임을 지겠다며 나섰습니다. 이런 정책은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더 깊숙이 개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파나마 운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파나마 운하 주변 지역에 대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시기에 남미 지역 일부 국가들은 심각한 국가 부채 위기에 놓여 있었고요. 국가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운하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거운 책임은 부채 위기에 놓여 있는 남미 국가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하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미 합중국이 남미 국가들의 부채 상환을 보장하겠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미 국가들의 부채를 갚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 지역에 대한 유럽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남미 국가들이 부채를 갚지 않으면 유럽 강대국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채를 안 갚는다는 핑계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이 새로운 지역을 차지하려 할까봐 걱정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유럽 강대국들의 발을 미리 묶어버린 셈이네요. 남미 지역 일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베네수엘라도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영국과 독일에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들 두 나라에 대한 국채 상환을 거절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무력을 써서라도 국채를 상환받아야 한다면서 강력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 함선들이 베네수엘라 항구를 봉쇄하고요, 모든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함선들은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안 지역에서 포격이 시작되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you guys.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개봉한 영화 Ugly Dolls를 통해 표현 배워볼게요. 사랑스러운 인형 몫이 비슷하게 생긴 인형 친구들과 어글리빌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마을 밖의 큰 세상, 빅월드를 늘 궁금해하고 드디어 친구들과 마을 밖으로 모험을 떠나지만 자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루이스를 만나 자신은 예쁘지 않아 인기 있는 인형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 오늘의 표현 Bring it on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re we really not good enough for the big world? No, our flaws make us unique. Ew! Those are all worth fighting for. Open up their eyes. You do know that Lou is gonna make it super hard for you. Well, I say bring it on, Louis. Bring it on, Louis. Bring it on 혹은 bring it 하면
해볼 테면 해봐, 즉 덤벼봐 라는 뜻이 있습니다. You say bring it on when you want to show off your confidence in a fight or a competition. 주로 싸움 혹은 경쟁에서 자신감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표현인데요. I want you to bring it 하면 I want you to do your best.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지 그래 라는 뜻이 되겠죠? 완벽한 외모만을 추구하는 퍼펙션 스쿨. 이곳의 루이스는 목 씨와 친구들이 못생겼다며 조롱하고 본인들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퍼펙션 스쿨에서 수업을 받기로 한 이들은 인형들의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게 되고 충격에 빠지는데요. 오늘의 표현 Bring it on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re we really not good enough for the big world? No, our flaws make us unique. Ew! Those are all worth fighting for. Open up their eyes. You do know that Lou is gonna make it super hard for you. Well, I say bring it on, Lewis. 해봐, 덤벼봐. Bring it on, bring it.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